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유라시아 대륙의 광활한 초원을 달리며 치열한 삶을 살았던 돌궐족.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났던 그들의 여정은 새로운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인류사의 흐름을 바꾼 오스만 제국을 건국하기에 이른다.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동유럽의 세 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며 유럽을 위협했던 오스만 제국. 동서양이 만나는 문명의 교차로 이스탄불에서 오스만 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만난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며 끊임없이 서쪽으로 이동하던 돌궐족이 역사에 다시 등장한 것은 11세기 초의 아나톨리아 반도였다. 소아시아로 알려진 아나톨리아 반도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이집트와 그리스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약 1만 2천 년 전부터 9천 년 전까지 번성했던 정교한 신전과 도시 문명 유적, 그리고 신화 속 도시로 알려진 트로이 유적이 발견되었다.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면 아나톨리아 반도는 아시아에서 유럽 세계, 즉 지중해 세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로가 이제 발전했었고요. 실제로 그 통상로를 따라서 여러 이제 상업 도시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여러 제국들이 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와 흑해를 배경으로 최적의 기후를 가졌던 이곳은 세계를 호령한 수많은 제국이 명멸한 곳이기도 하다.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한 히타이트 제국을 필두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를 거쳐 서기전 190년 로마 제국에 의해 통일된다. 그러던 330년 훈족에 의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로마가 위협받자 콘스탄티누스 1세는 비잔티움을 제2의 수도로 삼고 콘스탄티노플이라 칭한다. 그곳이 지금의 이스탄불이다.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세력이 확대되어 가지고 이 중동 지역을 차지를 하면서 투르크족을 앞세워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투르키예 지역이 이 이슬람권으로 이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과 함께 수도가 앙카라로 이전되기 전까지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은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규모가 큰 도시이자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다. (1985년에는) 1600여 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와 유적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 중에서도 53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새롭게 구상되어 재건된 아야 소피아는 헬레니즘 문화와 동방 문화의 영향이 가미된 비잔틴 양식을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본래는 카톨릭 대성당으로 지어졌지만 최근까지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되다 현재는 박물관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곳에선 여전히 이슬람 신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박물관 벽화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모양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의 상징으로 알려진 만자가 그것이다. 왜 이곳에 새겨져 있는 것일까? 이 만자 문양은 15,000년이 됐어요. 최고 16,000년. 굉장히 오래됐죠. 불가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나왔는데 뭐 어떤 거는 마치 개구리 뒷다리가 이렇게 만자 문양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8,000년이 됐고요. 그 수메르 문명권에서는 6,000년이 된 그런 만자 문양의 어떤 그릇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상징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누구냐면 그리스죠. 그리스는 뭐 신전의 그 띠 모양으로 만자가 계속 이게 그려져 있어요. 뭐 수천 개가 그려져 있고 또 도자기를 보면은 도자기에는 만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가장 흔한 문자 또는 가장 흔한 상징이 이제 만자였거든요. 그러면은 성소피아 성당에는 왜 만자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소피아 성당을 만들 때 유스티아누스 형제가 이제 수학자 2명한테 이야기해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신전 이런 것들을 뜯어다가 만든 거야. 특히 그리스라든가 오래된 그런 유적지에 남아 있었던 돌들을 갖다가 쓰다 보니 만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많은 그 학자들은 이 태양이 빛나는 모습을 이제 원십자, 정십자로 표현을 했고 그것이 그 운동을 시작하면은 날개를 달아가지고 만자의 문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십자는 원형 문화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양에서 진리의 원형으로서 하도와 낙서를 얘기하는데 하도와 낙서의 중앙에 있는 그 5개의 점을 선으로 연결하면은 원십자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만자의 기원은 고대 아리아인들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길상의 상징, 평화의 상징, 그리고 만덕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그 상징으로 쓰게 되었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도 그 성스러운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인도에서는 그 힌두교라든가 자이나교라든가 불교에서도 그런 성스러운 상징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자의 문양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떤 그 진리의 상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 아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번창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 그러나 11세기 중엽 이후 이곳이 급속히 돌궐족의 수중으로 넘어가면서 역사는 또다시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1037년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이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에 오구즈 투르크인들이 셀주크 제국을 세운다.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 이 셀주크 가문입니다. 이 셀주크 가문이 이제 세운 세력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가면서 이 아나톨리아 일대와 이란 지역까지를 다 지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셀주크 제국입니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을 대표하고 있던 비잔틴 제국과 셀주크 제국. 1071년 아나톨리아 동북부에서 이들이 벌인 만치케르트 전투는 유럽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는다. 셀주크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꺾고 예루살렘 등 기독교 성지를 지배함으로써 십자군 전쟁을 불러온 것이다.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돌궐족이 이동해서 셀주크 투르크를 만들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유럽 사회라는 것은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성지순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탈환해야 된다는 목적하에 십자군을 조직을 합니다. 뭐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십자군을 조직해서 거기를 가서
뺏어야 되는데 이 막강한 이 셀주크를 못 이기겠죠. 예. 예루살렘이 뺏겼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자 하는 운동이 생겨요. 성지를 탈환을 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의 유해를 이렇게 모셔보자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도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프라하예요. 십자군 전쟁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보면은 아주 그 중세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가 되면서 이제 인간의 사고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동서의 무역, 상공호의 발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민 계급이 형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슬람의 문화와 동로마의 문화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이것이 그 르네상스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중세의 그 봉건 사회가 몰락을 하고 근대로 이행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또 십자군 전쟁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과 중국 문명 충돌의 중심에 섰던 탈라스 전투 이후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 충돌의 선두에 다시 서게 된 돌궐족. 그러나 셀주크 제국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랜 십자군 전쟁으로 힘이 소진된 상태에서 막강한 몽골 제국의 침입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돌궐족의 강인한 생명력은 활활 타오르는 들불처럼 꺾이지 않았다. 몽골이 물러나자 또다시 타올라 막강한 해군과 정예 군대를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을 세운 것이다.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또 건너가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발칸반도의 남부를 장악을 하게 되었고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도 차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옛날에 셀주크 제국보다 훨씬 이제 큰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었고 이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었죠. 이스탄불의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경계선 보스포루스 해협.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연결하는 수로로서 지리적 가치가 높았던 이 해협은 중세의 교통로와 무역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지중해로 진출하기 위해 남하하던 소련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했다. 예로부터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이곳엔 아직도 오스만 제국이 성립되던 당시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보스포루스 다리 옆으로 해협을 지키려는 듯 우뚝 솟아있는 루멜리 성이 바로 그곳이다. 해상전의 중요성을 인지한 메흐메트 2세는 마지막 최후 공격을 하기 위해 수천 명의 기술자와 인부를 동원하여 1452년 불과 4개월 만에 루멜리 성을 완공한다. 그리고 이곳을 보루로 삼아 1453년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천년제국 동로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 이제 그리스도교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의 중심 도시 이스탄불로 거듭나 그 통치권이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까지 미치게 된다. 승리에 고무된 정보광 메흐메트 2세는
제국에 걸맞는 새로운 궁전을 건설한다. 대포문이란 뜻을 가진 톱카프 궁전은 오스만 제국의 역대 술탄 25명이 거처했던 궁전이다. 단순한 왕족의 거처가 아닌 술탄과 중신들이 회의를 열어 국가 정치를 논하던 장소로 당시 궁전에 거주하는 시종과 군사, 관료의 수만 5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당시 왕실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유물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 미처 알지 못했던 이슬람 문화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 신선하게 느껴졌다. 톱카프 궁전에 박물관에 용 되게 많죠. 칼 코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칼을 딱 잡으면 여기 보호대죠, 보호대. 코둥이가 용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죠. 천자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그 갑옷에 용을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투구 모습이 도깨비 같은 이런 모습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오래전부터 이제 극동이라든가 우리 한중일 같은 경우에 이제 천자는 용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넘어간 거죠.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왔던 그런 이제 천자의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수놓은 옷들이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블루모스크 바로 앞에 보면 콘스탄티누스 7세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뾰족한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다른 오벨리스크하고 좀 틀려요. 보통 오벨리스크는 퉁돌이잖아요. 돌 하나로 만드는데 이거는 어떤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오벨리스크인데 그 밑에 하얀색 그 돌 표지판에 콘스탄티누스 7세를 포르피리 에네투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포르피리 에네투스. 뭐 영어로 하면 born in the purple. 그러니까 자색 속에서 태어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현재 황제인데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차기 황제라는 뜻이죠. 근데 이 붉은색이라는 그것은 하늘의 색이죠. 자미원 가운데는 복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고 자미원에 우리는 천신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양 무성을 만들 때 경복궁이 이제 자미원에 해당하는 곳이죠. 자미원의 자미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색의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천신이 사는 궁전을 지상에 내려서 그 천자가 사는 곳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신도 붉은색의 궁전, 붉은색을 쓰고 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행자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쓴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런 게 유럽에도 있다 이거. 이스탄불의 하늘을 당당히 지배하고 있는 블루 모스크도 오스만 제국이 세운 가장 화려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 건물 내부의 색채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고 알려졌지만 정식 이름은 건축을 명한 술탄 아흐메트 1세의 이름을 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이다. 그리고 이슬람 문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도시의 한가운데 자리한 시장이다. 이슬람교는 상업의 종교답게 시장을 중심으로 궁전과 사원, 학교와 주거지를 건설했다.
이스탄불 최대 시장인 그랜드 바자르에서 이슬람의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마드가 상인 출신이죠. 그래서 이슬람을 만드는데 교리를 이렇게 정했어요. 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 도시를 확장해 나가는 게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업을 통해서 번 1다르함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10다르함보다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 도시를 확장을 해서 영역을 넓혀가라. 이게 무하마드가 남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는 우선은 도시를 만들 때 시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시장 중심의 도시가 된 거죠. 동로마 제국을 점령하여 이슬람의 종주국이 된 오스만 제국.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간직해온 수많은 학자들이 서유럽으로 대거 망명하면서 서양의 중세가 막을 내리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된다. 여기에 더해 오스만 제국이 동지중해를 통한 동방 무역을 차단하면서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453년에 메흐메트 2세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점령은 이 동지중해와 그 마르마라해뿐만 아니라 흑해의 그 제해권을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그 재정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아시아 동방과의 무역을 통제하면서 엄청난 그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실크로드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오스만 제국에서 비단과 향신료 등을 수입을 해가지고 유럽에 수출을 하면서 직접적인 이제 교역을 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동방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그 항로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시대라 그래서 콜럼부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바스코 다 가마가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그러한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것은 술레이만 대제 때였다. 이때 북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서아시아를 거느리며 동서양을 잇는 대제국을 건설한다. 그러나 술레이만 대제 이후 통치권을 놓고 벌인 싸움으로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오스만 제국도 점차 기울어갔다. 여기에 더해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한 정부의 오판도 제국이 몰락하는 데 한몫했다. (1853년) 보스포루스 해변가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 초화판으로 건립한 돌마 바흐체 궁전. 서고화를 지향하고 국력 쇄신을 도모할 목적으로 건설했지만 막대한 건축비로 왕실 재정을 악화시켜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재촉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유럽 열강들의 협공으로 오스만 제국에서 그리스와 이집트가 독립하고 동유럽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난다. 설상가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때 튀르키예 민족주의를 내세워 독립전쟁을 이끈 영웅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이다. 그의 지휘 아래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와 싸워 영토를 회복하고 로잔 조약을 맺어 현재의 영토를 확정한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고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다.
이스탄불 중심에 위치한 탁심 광장에는 수립 5주년을 기념하여 아타튀르크를 중심으로 공화국 기념비가 세워졌다. Önemi nedir? Yani önemli büyük bir zafer kazanmam için yani önemli olan daha güzel yani daha güzel bir insan. Yani Atatürk'e yani sonsuz saygımız sonsuzdur yani Atatürk için. Atatürk Türkiye Cumhuriyeti'nin lideridir, kurucu lideridir. Cumhuriyete padişahlıktan ele geçirilmiş Osmanlı toprağının tekrar kazanılıp Türkiye Cumhuriyeti'ne mal edilmesine bir liderdir. Bütün mazlum, bütün devletlere de önderlik etmiştir. 튀르키예의 국부인 아타튀르크의 업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튀르키예 근대화를 이루고 개혁 정책을 실시해 이슬람 교도와 비이슬람 교도 간의 차별을 금지했다. 나아가 여성의 복장 해방과 여성 교육권 보장 등 남녀 평등에도 힘썼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튀르키예 공화국은 이슬람 국가 중 최초로 국민이 뽑은 의회와 대통령이 다스리는 공화국으로 거듭난다. Atatürk'ü tabii ki de çok seviyoruz. O olmasaydı şu an biz burada var olamazdık. Ve bizim şu anda özellikle kadınların burada özgürce dolaşmasının tek sebebi bence Atatürk ve ona çok şeyler borçluyuz. Bunun sonrasında yaptığı inkılaplarla artık modern bir Türkiye, dünya konjonktürüne uygun, ayakları yere basan, uluslararası alanda bir söz edinen, güç edinen, artık daha güçlü, daha sağlam ayaklarıyla yere basan bir Türkiye. Bize tanıdığı hakları, özellikle dünyada ilk kez Türk kadınlarına seçme ve seçilme hakkının tanınması bizim için ayrı önem taşıyor. Görevimiz, bize düşen görev, onlardan bize miras bırakılan Türkiye Cumhuriyeti'nin aynı şekilde onların iradesiyle muasır medeniyetler seviyesinde güçlü, kendi iradesiyle hareket eden, bağımsız, fikri hür, vicdanı hür nesiller olarak vatanımızı korumak ve milletimizi en az onlar kadar sevmek diye düşünüyorum. 국제 외교 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현재 한국 전쟁 참전을 계기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이 되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권을 연결하고 있다. 최근에는 돌궐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연합체인 튀르크어권 국가기구를 구성하여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고구려와 형제 동맹을 맺고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튀르키예. 그곳에서 만난 오스만 제국의 역사와 문화는 세계사를 바꾼 돌궐족의 위대한 여정을 증거하고 있다. 그 아시아의 가장 극동에 위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는 아시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근원을 살펴보면은 뿌리가 같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시대에는 돌궐족이 고구려 민족의 기층민이었고요. 고구려가 668년에 망한 뒤에는 제2돌궐 제국 시대에는 이 고구려의 민족이 돌궐국의 기층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돌궐의 역사와 고구려의 역사, 그 양자 사이의 관계를 좀 깊이 연구를 하고 이것을 좀 우리 국민들에게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 두 아시아 국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협력을 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들불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돌궐족. 중앙아시아의 푸른 초원을 내달려 서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했던 그들의 여정은
유라시아 곳곳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 중심에 아나톨리아 반도를 누비며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이 있다. Come in, please, my friend. Chocolate. Ya. İrani pastane خوشمزه. بیا بابا. Hoppa. Ay baba. Baba.